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최은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4년 최신 무릎 수술 5가지 이렇게 제목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게 제가 이 수술 이러면 어려울 주제일 수도 있지만 제가 한번 이런 데서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서 이렇게 한번 제목을 가지고 와봤고요. 이게 사실은 이런 유튜브나 이런 거를 보시고 저한테 오늘도 제가 오전에 진료를 보고 왔지만 진료 보러 오시는 분들이 이제 요즘은 병원들도 많고 여러 선생님 의견을 들어보시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병원들을 다니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이렇게 들어보고 오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막상 저한테 오시면 어머니 이게 무슨 이러저러해서 무슨 수술하라고 얘기를 들으셨어요? 이렇게 여쭤보면 대개는 이게 내가 무슨 수술을 하라고 했는데 무슨 수술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담당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도 아마 길게 잘 얘기는 해주셨을 텐데 환자분들이 느끼시기엔 아무래도 어려운 주제죠. 사실 이거는 저도 이해가 되는 게 저도 가끔 은행이나 이런 데 가서 금융상품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은 굉장히 쉬운 얘기로 진짜로 어린아이도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로 얘기해 주시지만 한 1분이 넘어가면서부터는 저도 전혀 이해를 잘 못하겠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어르신들이 이런 전문 분야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내가 어떤 수술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다 이런 거를 전달하기가 되게 어려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장 사실은 수술이 딱 5가지 종류만 있는 건 아니지만 이 관절염이나 이런 데 많이 시행되는 수술 한 5가지 정도를 뽑아서 요 수술들에 대해서 제가 천천히 좀 간단하게 하나하나에 한 5분 이내의 설명들을 좀 이렇게 동영상이나 이런 걸로 한번 설명을 드리고 물어보실 수 있는 걸 좀 물어보실 시간을 좀 드리고 요거를 5가지 정도 해놓을 테니까 요거 나중에 저장해 놓으셨다가 나중에 병원 가서 한번 얘기 들어보시면 사실은 의사 선생님들이 얘기하시는 게 엄청 큰 차이가 나거나 색다른 걸 얘기하거나 이런 일은 별로 없습니다. 다 거기서 거길 텐데 이걸 조금 어렵게 얘기하냐 쉽게 얘기하나 이런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걸 잘 저장해 놓으셨다가 한번 보시면 될 거고요. 제가 오늘 5가지 얘기 드릴 건 관절 내시경으로 할 수 있는 연골판 절제술, 미세천공술, 줄기세포 이식술, 근위경골술, 인공관절 치환술 이름만 들으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게 그냥 말이 이런 거고 제가 한번 천천히 한번 5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 테니까 이걸 한번 잘 들어 놓으셨다가 나중에 이거를 다 하자고 그럴 수는 없어요. 다 다른 수술이기 때문에 아마 그 병원에 가서 어느 한 가지 수술을 들었다 이러면 기억해 놓으셨다가 제가 요거 한 거를 한번 1시간을 다 보실 필요 없습니다. 한 5분, 10분 정도만 제가 얘기하는 거나 또 요걸 보시고 보시는 분들이 질문해 주신 내용이 거의 비슷하십니다. 어떤 수술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게 한 4-5가지 정도 비슷한 질문들을 하시니까 그것도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관절 내시경이라고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입안 내시경이나 그냥 일반적인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이런 거는 많이 알고 있을 텐데 관절 내시경은 뭐지? 이걸 아예 그 접근 자체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위 대장 내시경하고 관절 내시경하고 가장 큰 차이는 위나 대장 내시경은 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어떤 통로가 있는 건데 무릎은 그런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릎에다가 한 3mm, 5mm 정도 되는 구멍을 내고 여기 보면 기구들이 다 뾰족뾰족하죠. 요 뾰족뾰족한 구구로 구멍을 한 3mm, 5mm 정도 무릎에다가 2개나 3개 정도를 내서 접근 안에서 무릎 안을 들여다보면서 수술하는 게 관절 내시경입니다. 5가지 중에 첫 번째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연골판 수술. 이게 환자분들한테는 대개는 의사 선생님들이 쉽게 얘기해 주시려고 레이저 수술하고 잘 다듬어 드릴게요 이렇게만 얘기를 하세요. 사실은 자세하게 얘기를 해도 잘 못 알아들으시는 분들도 있고 내시경 수술이고 연골판을 얼마를 절제하고 어렵게 얘기하면 잘 못 알아. 저도 그래서 그냥 어머니 그냥 레이저 같은 수술이고요 내시경으로 잘 다듬어 드릴게요 이렇게만 얘기 드리는데 조금 자세히 얘기 드리면 이 그림에서 보면 이렇게 위에 뼈랑 아래 뼈 사이에 이렇게 고무판 같이 방석 같은 게 있는 겁니다. 뼈랑 뼈 사이에 방석이 있는 건데 방석이 이렇게 예쁘게 잘 있어야 되는데 그 방석이 이렇게 찢어지면서 손상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방석이 아무래도 우리가 어디에 엉덩이로 뭘 깔고 앉았는데 그게 예쁜 방석이면 푹신푹신하고 좋을 텐데 터진 방석이면 거기서 뭔가 나오면서 자꾸 엉덩이를 찌르면 아프겠죠. 그래서 그 찌르는 녀석을 이렇게 정리해 주는 거 그게 바로 연골판 절제술인데 사실 이게 엑스레이나 이런 거를 보면 이분은 이제 제가 실제로 했던 분들 사진도 한번 이렇게 보여드릴 텐데요.
55세 된 남자 환자분인데 엑스레이 좋습니다. 55세 정도에 이 정도 관절 간격도 심하지 않고 뭐 그래서 아주 좋은 분인데 1년 가까이 계속 통증이 있으셔서 뭐 주사도 맞고 병원도 다니고 그러다 또 조금 쉬면 좀 나아지고 이 생활을 계속 하시다가 저한테 오셨는데 보니까 이 안쪽으로만 좀 많이 아파하셨고 뼈랑 뼈 사이의 공간이나 이런 건 다 괜찮아요. 차라리 만약에 엑스레이 상에서 뼈가 많이 반대쪽에 비해서 낮아졌거나 이러면 아 이게 관절염 때문에 이럴 수 있습니다 이러고 뭐 주사를 해드리든지 약을 드리든지 이런 걸 할 텐데 이분은 엑스레이는 괜찮으세요. 이 정도면은 뭐 55세 이 정도 나이면 괜찮은데 아파하십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MRI를 찍어봅니다. 엑스레이하고 MRI하고 차이는 엑스레이는 이렇게 위에 뼈랑 아래 뼈 사이에 빈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MRI를 찍어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뼈랑 뼈 사이에 까만색 방석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 바깥쪽 방석은 이렇게 까맣게 괜찮은데 안쪽 방석에 이렇게 선이 하얀색 선이 가서 찢어진 상태고요. 이걸 실제로 무릎을 내시경으로 들여다보면 이쪽은 깨끗한 방석, 위에 뼈랑 아래 뼈 사이에 깨끗한 방석이 있는 거고 여기는 뭔가 지저분하게 이렇게 방석이 찢어져 있는 거고 찢어져 있는 녀석을 끄집어내 보면 이렇게 기다랗게 종이 쪼가리 같은 게 있는 거고 이 녀석을 내시경으로 이렇게 다듬어 드리는 거 이게 바로 연골판 수술입니다. 이게 사실은 연골판 수술을 굉장히 많이들 받고 오세요. 근데 정작 받으신 분도 내가 이게 무슨 수술을 했던 건지 이게 어떻게 해서 이게 지금 왜 아픈 건지 이런 거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 사진을 꼭 보여드리고 싶었고 또 하나 이 사진에서 한번 보고 가셔야 될 건 이 보면 위쪽 연골은 이렇게 하얗고 맨들맨들하게 괜찮은데 아래쪽 연골은 자세히 보면 좀 부슬부슬하게 조금 손상이 좀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게 연골판하고 연골하고는 조금 다른 문제거든요. 연골판을 절제하거나 이렇지만 연골 자체를 어떻게 해결하는 건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연골판을 하고 나서도 조금 통증이 조금 남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제가 요거 이렇게 질문을 뭐 5가지 중에 지금 하나를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한 5분에 걸쳐 설명을 드린 거고요. 요거 하나 보고 한 5분 정도 질문을 받고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그래서 질문을 어떤 분이 주셨는데요. 66세 환자분이 양쪽 무릎 통증이 심해서 수술을 고민하고 계십니다. 평지 걷기는 잘하고 계시는데 언덕을 내려올 때 똑바로 못 내려오시고 장거리 운전하면 무릎이 아프다고 하시는데 약간의 비만입니다. 수술 후 체중 감량을 해야 되나요? 수술 전 체중 감량을 해야 하나요? 올해 하반기에 수술을 원하시더라고요. 이게 사실은 조금 막연한데요. 이거는 이제 아내가 어떤 상태냐에 따라 다르긴 한데 수술 문제는 사실은 조금 신중하게 결정을 한번 해보시고 뒤에 체중 감량 이거는 사실은 수술 전이든 후든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좋습니다. 근데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사실 특히나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이 체중 감량하는 게 진짜 저는 이 모든 수술을 안 하셔도 체중 감량만 해서 증상이 좋아지게 되면 오히려 수술을 안 해도 될 정도로 증상이 좋아지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체중은 수술 후보다는 수술 전에 감량을 해보고 이 체중만 감량하고도 증상이 좋아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수술을 안 하셔도 될 텐데 대개는 보면 평지 걷기는 잘 하시고 언덕을 내려오거나 계단을 내려오거나 쪼그려 앉았다 일어나거나 이런 동작들을 할 때 많이 아파하시는 분들이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이런 연골판 손상이나 이런 분들이 꽤 있으셔서 그거는 조금 아마 수술이나 이런 쪽으로 제가 지금 보여드린 이렇게 큰 수술은 아니지만 내시경으로 정리한다든지 이런 수술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요거는 다음 질문은 저는 지금 방금 외래 진료를 보고 왔는데 이분은 방금 정형외과를 다녀왔는데 안쪽 무릎 연골이 많이 닳고 관절염 2기 정도 된다네요. 이거는 뭐 관절염 2기 조금 막연하긴 한데요. 그래서 다음 질문을 마저 안 주셨네요. 관절염 2기 정도. 관절염 2기라는 게 엑스레이 상에서는 관절염을 1기, 2기, 3기, 4기 나누는데요. 1기에서 2기, 2기에서 3기 이런 식으로 보는 건 엑스레이 상에서 얼마나 붙었냐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보면 저는 2기인가요? 3기인가요? 굉장히 심각하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긴 한데 2기라서 막 우리가 암을 진단하거나 이럴 때는 1기냐, 2기냐, 3기냐, 4기가 명확하게 딱 구분되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예후도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하지만 무릎 관절염은 어떻게 보면 의사 선생님들의 주관적인 판단 그리고 또 엑스레이 찍히는 각도나 이런 거에 따라서 1기, 2기, 1기랑 3기는 확실히 다릅니다. 2기랑 4기도 확실히 다르지만 1기랑 2기,
2기랑 3기 이렇게 한 기가 넘어가고 내려오는 건 사실 조금 애매한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게 2기가 과연 1기에 가까운 2기인지 3기에 가까운 2기인지에 따라서 치료 방침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달라질 수 있는데, 관절염 2기 만약에 한 50대 후반 60대 정도 되셨는데 관절염 2기 정도라고 그러면 그렇게 막 엄청 걱정하고 그럴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연골판 파열 다음에는 제가 다음 질문에 대해서 시간이 10분에 제가 하나씩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해서 다음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이제 내시경으로 하는 수술인데요. 미세 천공술이라는 수술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요즘 굉장히 많이 하고 많이 시행되고 있는 수술이긴 한데요. 이게 천공술, 뼈에다가 구멍을 내는 겁니다. 이게 제가 동영상을 하나 준비해 놨는데요. 이게 사람 무릎이고 이렇게 하얀 부분이 연골인데, 이런 식으로 가운데 부분만 조금 연골 손상이 있는 저기가 있으면 저 자리에 피부를 뚫고 이렇게 들어가서 주변에 지저분한 연골들을 이렇게 제거를 해줍니다. 제거를 해주고, 제거만 하면 저희가 그 연골이 비어 있겠죠. 그럼 저 자리에다가 저런 식으로 굉장히 미세하게 조그만한 이렇게 구멍을 내서 연골이 자라 올라오게 하는 작업을 해주는 거, 요게 미세 천공술이라는 겁니다. 이것도 환자분들이 제가 예전에 뼈에다가 구멍을 뚫는 수술을 하긴 했는데 이게 어떤 수술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뼈에 구멍을 냈다 이런 수술이면 대부분은 이런 미세 천공술이라는 걸 아마 받으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식도로 보면 이렇게 구멍을 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이 그림에서처럼 이렇게 얇은 이 쇠꼬챙이 같은, 이게 이렇게 보이지만 이런 거 하나에 몇백만 원씩 합니다. 이런 거 가지고 구멍을 내서 연골을 자라 올라가게 하는 건데요. 제가 실제 사례 환자분을 보여드리면 이분은 51세 여자 환자분이셨어요. 근데 이렇게 안쪽에 정상 연골은 이렇게 도자기처럼 하얗고 맨들맨들하게 보이는 게 정상 연골이고요. 이 사이 부분에 요만큼 패여 있는 거, 요게 조금 손상된 연골입니다. 요 연골 자체가 손상 범위가 작으면 그냥 두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큰 경우에는 뭔가 처리를 해서 나아지게 해야 되는데, 요게 패인 연골, 요 다음 사진이 요게 진짜 정상 하얗고 맨들맨들한 연골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는 거고요. 요렇게 그 자리에다가 이렇게 구멍을 내 가지고 연골을 자라 올라오게 하는 작업을 합니다. 이러면 이게 구멍만 내는데 이게 하얗게 연골이 올라오나? 올라옵니다. 이게 하고 나서, 이거는 지금 수술할 때 물을 집어넣고 하기 때문에 피가 안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물을 다 빼게 되면 이렇게 그 구멍에서 구멍에 피가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빨갛게 위에 피떡이 생기게 되고, 이 녀석이 자리를 잡게 되면 1년이 지나고 나면 이렇게 보입니다. 사실 자세히 보면 여기 하얀 색깔하고 여기 하얀 색깔하고 좀 다르죠. 그래서 이게 사실 미세 천공술이 완벽한 수술은 아니고요. 정상 연골 비슷하게 섬유 연골로 대치를 해줍니다. 그렇더라도 아까처럼 그렇게 비어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연골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증상이 좋아지는 경우들이 꽤 많아서, 예전에는 사실은 연골 손상에 대해서 1번 옵션이 미세 천공술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나오는 뭐 줄기세포나 여러 가지 이 치료 방법들이 통해서 미세 천공술도 많이 발전했는데, 발전할 때 우리가 항상 이전 술기보다 결과가 얼마나 좋으냐, 이거를 판정할 때 항상 비교 대상이 되는 게 미세 천공술입니다. 미세 천공술만 하는 것보다 뭔가를 더 해줬을 때 결과가 더 좋은가, 이렇게 우리가 항상 논문이나 이런 걸 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스탠다드가 될 수 있는 그런 수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거를 보고 제가 또 질문을 한번 받아볼게요. 저도 2년 전에 미세 천공술을 했는데요. 생각보다 이 수술하신 분들 많습니다. 연골 재생이 잘 되었다고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도 많이 움직이며 무릎 통증이 있습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이럴 땐 어떤 치료를 받는 게 좋을까요? 안타깝지만 사실 미세 천공술이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이 미세 천공술을 하신 분 중에 제일 유명하신 분은 누굴까요? 박지성 선수입니다. 박지성 선수도 보면 무릎에 그분이 마지막에 뛰었던 그 팀이 어디였죠? 맨유에서 뛰다가 그 다음에 이적을 하셨는데, 거기 가셨을 때 아마 이 수술을 하셨을 거예요. 수술을 했는데, 오래 뛰려고 했는데 이 미세천공술 했는데 결과가 그닥 만족스럽지는 않아서 조금 빨리 은퇴를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미세천공술이 사이즈가 크지 않고 작고 나이가 40세 미만이고 몇 가지 요건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그냥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가령 그런 논문들을 보는 것, 이 논문들이 다 나와 있는데, 40세 미만의 사이즈가 작은 분들을 수술하셨던 분이랑 40세 이후에 사이즈가 큰 걸 하셨던 분이랑 보니까 이거는 나이가 젊고 사이즈가 작을수록 결과가 좋네, 이렇게 뭔가 이 판정이나 이런 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아마 지금 질문하셨던 분은 사이즈가 좀 크던지 나이가 조금 넘치던지 이래서 결과가 아주 만족스럽지는 않아요. 사실 이게 그 다음에 제가 세 번째로 보여드릴 수술이 미세천공술을 하고 나서 조금 더 결과를 좋게 하려고 요즘 줄기세포나 이런 걸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걸 제가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그래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질문을 한번 제가 볼게요. 이런 질문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미세천공술 아까 제가 그림을 보여드렸지만 구멍을 뚫고 나서 피가 올라와서 연골에 차 올라올 때까지 시간을 조금 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질문이신데 미세천공술 2주차고 1주차에 실수로 발을 몇 번 디뎠는데 괜찮을까요? 현재 무릎 통증은 없습니다. 이런 걱정 되게 많이 하세요. 근데 미세천공술을 하고 다음날부터 바로 걸어 다니셔도 됩니다. 바로 걸어 다닌다고 해도 미세천공술 자체가 안 한 것만치 못하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 논문을 그렇게 한번 써본 거예요. 어떤 분들이 미세천공술을 하고 나서 어떤 그룹은 100명을 수술했는데 100분은 목발을 4주간 잘 쓰고 조심조심 다니셨고 어떤 분들은 4주간 그냥 평소처럼 걸어 다녔어. 그랬더니 4주 뒤에 결과를 보고 1년 있다가 MRI를 찍어서 아니면 내시경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연골이 얼마나 잘 올라왔나 판정을 해봤더니 이거 4주 하시고 목발 쓰고 굉장히 안전하게 하셨던 분들 결과가 더 좋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의학적인 결과나 이런 걸 얻는 게 내가 한 3명 해봤는데 결과가 좋아 이런 게 아니라 미세천공술이 나온 지는 꽤 됐습니다. 이거를 오랜 데이터들을 쌓아놓고 보니까 4주 정도 목발을 잘 쓰고 덜 디뎠더니 결과가 참 좋더라 이렇게 하기 때문에 1주차에 한 번 정도 딛는 게 크게 문제가 될 건 아니긴 한데요. 가급적이면 많이 안 딛고 4주간은 보호를 해주는 게 결과가 훨씬 좋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세천공술 후 무릎 관절염 예방을 위해 연골 주사를 맞는 게 도움이 될까요? 이거 두 가지는 조금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미세천공술을 할 정도라고 하면 연골 손상 범위가 넓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분들이 뭐 무릎 관절염 예방을 위해서 연골 주사를 또 맞는다든지 이건 제가 보기엔 의미는 없을 것 같긴 한데 그 환자분들이 이제 연골 주사를 맞으면 관절염이 예방이 되냐고 물어보는데 그런 논문은 없습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는데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이 이 연골 주사를 맞았을 때 통증이 완화되는 건 명백하게 밝혀진 사실이니까 관절염이 있으신 분이 통증이 없는데 나는 관절염이 있어서 주사를 맞아야 되겠다? 그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무릎 연골 줄기세포하고 다음 날부터 굽히고 펴고 걸어도 되나요? 요것도 어떻게 보면 이 미세천공술하고 같은 질문일 수 있는데요. 미세천공술이나 이런 줄기세포, 제가 다음에 이제 3번째 수술로 보여드릴 줄기세포의 경우에도 거기다가 줄기세포나 이런 걸 이식을 하고 나면 사람 몸에 무슨 본드를 붙여가지고 제가 좀 이따 사진을 똑같이 보여드릴 텐데 본드를 붙여서 착 하고 달라붙는 그런 줄기세포는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없고 어느 정도 정교하게 지금 이제 점점 줄기세포가 발전하는 건 조금이라도 더 잘 생착되고 조금 더 오래되게 뭐 카티라이프, 카티스템 점점점 뭐 메가카티 이렇게 점점점 발전하고 있는 건 조금 더 잘 생착이 되게 하려고 하는 건데 만약에 지금 질문 주신 것처럼 막 걸어다니고 막 움직여도 잘 붙을 것 같으면 이렇게까지 조심해서 안 하겠죠. 그래서 사실은 조금 재활이나 이런 기간에 한 4주 정도 뭐 제품이나 이런 것마다 다르긴 하지만 한 6주나 8주 정도까지도 조금 조심을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 다음 제가 또 지금 계속 물어보시는 이 줄기세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드려 볼게요. 줄기세포는 워낙 종류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일반적으로 제가 시행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요. 이분은 63세 남자분이셨어요. 이분도 관절염이 심하고 그래서 이거를 과연 내가 인공관절을 해야 될지 줄기세포를 해야 될지 이걸 좀 고민하셨던 분인데 다행히 이분은 지금 사진상에 왼쪽에서 보이는 것처럼 부분적으로 이렇게 연골 손상이 있는 자리는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연골이 좀 괜찮았고 이 부분은 또 괜찮고 이렇게 부분적으로만 안 좋은 자리가 있어서 줄기세포 하셨던 분인데 이렇게 이거는 내시경으로 들여다본 거고 이거는 실제로 이 카티스템이라는 거는 절개를 해서 수술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 무릎을 실제로 열어서 보면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부분들은 연골이 좀 남아있는 부분, 가운데 살색 모양으로 이렇게 보이는 게 연골이 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 자리에다가 이게 어떻게 보면 크게 미세천공술을 하는 겁니다. 이게 기계화되어 있는 제품이 있는데요. 이걸로 이렇게 구멍을 굉장히 많이 냅니다. 깔끔하게 쫙 긁어내고 여기를 엄청나게 많은 구멍을 이렇게 구멍을 내는 이유 자체도 결국에 계속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생착을 돕기 위해서 여기 보면 약간 젤리처럼 보이는 녀석들 있죠. 이게 이제 카티스템입니다. 아마 카티스템이 줄기세포 중에 제일 먼저 나와서 이렇게 많이 좀 쓰여지고 있는데 요 위에다가 이렇게 줄기세포를 이 젤리 같은 사실은 우리가 그냥 물을 바른다고 그러면 그냥 싹 씻겨 내려갈 수 있겠지만 젤리 같은 제형의 것들이고 이렇게 조그마한 구멍들에다가 촘촘하게 이렇게 메꿔줍니다. 요게 그렇게 되고 나면 나중에 1년 정도 지나고 나서 이게 다시 들여다보면 이렇게 아까 이게 이분하고
이 부분하고 같은 분일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잘 된 케이스였고, 이렇게 연골이 잘 올라오기만 하면 증상이나 이런 것도 꽤 좋아지셨고, 이렇게 연골, 카티스템이라는 건 이런 식으로 부분적으로 째서 이렇게 젤리 같은 걸 넣어주는 이런 수술입니다. 이게 카티스템이고, 요게 다음에 제가 보여드릴 건 메가카티라는 건데, 요거는 이제 내시경으로 아까 보였지만 그분하고 비슷하죠. 근데 이분은 그분보다는 사이즈도 조금 작고 주변 부분이 좀 더 괜찮아서 크게 째거나 이럴 정도까지는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내시경으로 이렇게 구멍을 내는 걸 한 다음에 그 위에다가 이렇게, 그것도 메가카티도 이렇게 젤리 같은 성분으로 요 위에다가 이렇게 얹어주는 이런 수술을 하셨던 그런 분입니다. 줄기세포나 이런 게, 그래서 이게 이 출발점 자체가 아까 전에도 우리가 미세 천공술이나 이런 거를 뭐 얘기를 했지만, 미세 천공술만 해서는 뭐 박지성 선수도 그랬지만 아까 질문하셨던 분도 그렇고, 한 100점이라고 치면 한 50점, 60점, 뭐 잘 나오면 80점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이게 뭐 물론 환자분들마다 굉장히 다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점수를 조금 더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해서 이 뭐 메가카티나 카티스템이나 이런 방법들을 사용을 하는 거지, 환자분들 생각이 이 연골이나 이런 거를 다 치료를 하고 나면 내 무릎은 원래 정상으로 돌아가서 이제 하나도 안 아픈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진 않기 때문에 기대치를 조금 낮추셔야 됩니다. 제가 질문 들어온 걸 한번 볼게요. 줄기세포가 분화하는 과정에서 부작용은 없나요? 줄기세포가 안 좋은 세포로 변한다거나 하는 문제는 없나요? 이런 질문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사실은 이게 아마 카티스템이 처음에 나왔을 때 이게 저 줄기세포를 이렇게 이식하고 나면 이게 연골줄기, 이 과연 줄기세포로 잘 가느냐, 분화가 잘 될 거냐, 이게 줄기세포가 그렇게 얘기는 하는데, 이게 나쁜 거로 가거나 안전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 입증이 된 거고, 이게 뭐 나쁜 거로 가거나 뭐 암으로 바뀐다거나 이런 거는 전혀 안전성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거고, 요게 연골로 잘 가느냐, 이것도 어느 정도 벌써 이것도 개발된 거는 10년 이상 됐고 잘 가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품화돼서 지금 나와 있는 제품화돼서 나오는 게 이게 나쁜 거로 바뀌는 건 아니야, 안 좋은 거 아니야, 요거는 걱정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거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걱정해야 될 건 뭐냐면, 제품들마다 사실은 제품 자체에서는 이게 연골로 굉장히 잘 바뀌고 다 좋아집니다 라고 얘기는 하지만, 솔직히 환자분들 사이즈, 크기 이런 거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나 연골로 잘 갈 거냐, 이거는 제품들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한테 잘 맞는 게 가장 나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세천공술 1년 전에 했는데 여전히 불편하네요. 작년에 이미 구멍을 뚫었는데 저도 카티스템이나 메가카티를 할 수 있나요? 솔직히 좀 어려운 질문이네요. 이거는 미세천공술을 한 번 하는 거는 뭐 한 번 할 때 카티스템이나 메가카티나 이런 거를 사용해 볼 수 있는데, 미세천공술을 2번, 한 번 더 해본다, 이거를 저는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를 해보고 나서 저는 추천을 잘 안 하고, 만약에 미세천공술을 한 번 했는데 다음 해결이 안 된다고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방법을 바꿔가지고 해보는 거지, 이걸 추천하지는 않지만, 만약에 나이가 젊으시고 나머지 연골 부분이 괜찮다고 그러면 다음 스텝으로 충분히 사용해 볼 수 있는 수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오리 환자분이 질문 주셨네요. 카티스템, 카티라, 이게 확실히 줄기세포, 우리나라 분들이 아마 이 해외 학회나 이런 데를 가봐도 해외나 이런 데서는 줄기세포에 대해서 막 아직까지는 그렇게 임상적으로 많이 쌓여지거나 이러지는 않는데, 우리나라 분들이 줄기세포에 대해서 굉장히 환자분들 사실은 많이 알고 계시고 관심도 많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카티스템, 카티라이프 등 다른 것은 후기가 많은데 메가카티는 출시된 지 얼마 안 돼서 후기가 별로 없더라고요. 원장님이 보시기에 효과가 어떤 것 같나요? 어려운지, 이거는 나와 있는 논문이라는 데 나와 있는 질문이고, 잘 알아보신 거, 이분 분이 많이 알아보신 것 같아요. 카티스템이나 카티라이프 같은 것들도, 카티스템이 제일 오래됐고 카티라이프도 사실은 몇 년 됐고, 메가카티가 한 1년 가까이 아마 되셨을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제품화돼서 실제로 수익 때까지는 이미 충분히 이 논문이나 이런 작업들이 이루어져야 이게 제품화돼서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효과를 보거나 이런 거는 다 나와 있는 거고, 과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런 여러 가지 무기들을 가지고 이게 사이즈가 작고 내시경으로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메가카티로 저는 해보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사이즈가 크고 이런 경우에는 카티라이프나 카티스템이나 이런 걸 사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환자분에 맞게 한다고 그러면 어느 쪽이든 좋은 결과를 충분히 이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추벽증후군, 다른 질문인데요. 추벽증후군 연골 연화증에도 줄기세포 치료가 적용이 되나요? 요런 면에 저도 요걸 한번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환자분들이 줄기세포에 대해서
약간 막연한 기대감들을 가지고 계시는 게 조금 있어요. 줄기세포 굉장히 좋은 치료고 미세청 공술로 아까 얘기했지만 한 6, 70점 받는 걸 2, 30점쯤 더 메워줄 수 있는 정도의 수술로는 굉장히 저는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지만 저렇게 줄기세포나 이런 게 모든 치료를 다 해준다거나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제가 환자분한테 이 줄기세포나 이런 거 연골에 대해서만 너무 집착하시는 분들이 오면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가령 나이가 한 70쯤 되셨어요. 그래서 얼굴이나 이런 거 가령 그런 성형외과나 이런 데 가서 얼굴을 성형을 싹 해서 50대, 40대 얼굴로 싹 바꿨어요. 그러면 그분이 전신에 하나도 아픈 데가 없고 젊고 건강해질까요? 그렇진 않잖아요. 우리가 얼굴만 예쁘게 만든다고 해서 몸 전신이 다 젊어지거나 이러는 건 아니잖아요. 무릎 관절염도 비슷합니다. 환자분들이 바라는 게 과연 연골만 깨끗하게 해서 연골을 100점으로 만들어 놓으면 무릎이 하나도 안 아프고 무릎이 건강해지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무릎을 이루는 건 인대도 있고 연골도 있고 전체적인 뼈 모양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연골 자체만 깨끗하게 만들어준다고 해서 무릎이 하나도 안 아파지거나 이런 건 아니고, 사실은 환자분들이 느끼는 거랑 의료진들이 느끼는 거랑 조금 결과가 다를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의료진분들이 생각하기에 연골 수술을 했잖아요. 그럼 연골 자체는 굉장히 잘 나왔어요. 그러면 연골 다 좋아졌고 아까 제가 보여드리는 이런 사진처럼 결과는 참 좋긴 해요. 좋긴 한데 환자분이 느끼기에는 연골이 좋아진 것보다 난 안 아팠으면 좋겠는데, 근데 아픈 점수는 물론 예전보다는 덜 아프죠. 근데 깨끗하게 안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줄기세포를 조금 아까 물어보신 것처럼 연골 연화증이나 이 추벽증이나 이런 데까지 사용해서 좋은 결과를 얻는다, 요거는 조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제가 이제 네 번째 수술에 대해서 한번 또 말씀을 드릴게요. 요것도 요즘에 꽤 많이 시행이 돼서 환자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근위경골 절골술이라는 건데요. 결국엔 아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연골만 치료해서는 아무래도 부족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리가 가령 오다리로 이렇게 많이 휘었어요. 휘었는데 휜 데다가 줄기세포나 이런 것만 잘해서 연골만 만들어준다고 통증이 없어지진 않고, 이 녀석을 다시 똑바로 펴줘야 되겠죠. 똑바로 펴주고 이 줄기세포나 이런 걸 같이 한다 그러면 결과가 더 좋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이 절골술이나 이런 걸 많이 하는데, 이름 자체가 보면 무섭죠. 경골 절골술 이래서 환자분들이 무서워하는데, 이 그림에서 보면 뼈에다가 이렇게 선을 냅니다. 이렇게 선을 내서 여기다가 이렇게 선만 긋습니다. 뭐 뼈를 부러뜨리는 건 아니고 선을 낸 다음에 이 사이를 이런 기구를 이용할 수도 있고 그냥 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벌립니다. 벌린 다음에 이렇게 칩 같은 걸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게 고정될 수 있게 쇠판을 넣어줍니다. 이러면 다리 모양이 살짝 틀어지면서 다리가 휘었던 거를 안으로 넣어줍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뭐 엄청 뼈를 많이 늘려준다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대개는 보면 10mm에서 15mm 정도 이렇게만 이렇게 벌려줘도 다리가 이렇게 휘었던 걸 이렇게 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절골술하는 걸 많이 사용하는데요. 제가 이제 실제 하셨던 환자 케이스를 보여드리면, 이분은 이제 55세 정도 되신 여자분이셨는데 이쪽이 오른쪽 무릎이고 이쪽이 왼쪽 무릎입니다. 뼈 엑스레이를 보면 바깥쪽은 이렇게 사이 공간이 괜찮으신데 오른쪽 무릎은 이렇게 안쪽이 좀 떨어져 있는데 왼쪽은 이렇게 붙어버렸죠. 이쪽 다리가 이렇게 휘어서 그런 겁니다. 이게 그런데 얘를 수술하고 나서 나중에 보면 이게 절골술을 하신 겁니다. 여기 뼈 모양을 살짝 틀어주기만 했는데 사이 공간이 벌어졌죠. 여기다가는 뭐 다른 거 안 하신 겁니다. 이분은 꽤 오래전에, 제가 10년 전쯤에 수술하신 분이라서 이분은 줄기세포나 이런 걸 사용하지 않으신 분이었는데 다리 모양만 이렇게 해줘도 전체 축은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이게 수술하기 전에 이렇게 사진을 찍어보면 전체 축이 이렇게 해서 무릎의 안쪽으로 떨어졌는데 수술 끝나고 나면 이렇게 된 거고, 요거는 뼈 모양이고, 환자분들이 보는 그냥 일반적인 전체 다리 모양으로 보면 요게 수술하기 전 다리가 이렇게 휘어서 이렇게 O자 다리가 돼 있는데 수술하고 나서는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잘 이렇게 되는 이런 모습이고, 이런 게 이제 그런 수술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근데 그냥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 요 사이에다가 이제 쇠판이나 이런 걸 대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요게 이제 쉽지 않은, 뭐 하고 나서도 한 달 정도는 목발 보조기 이런 걸 해야 되는 거라서 요거에 대해서 또 이렇게 질문을 해보신 분이 있어서 제가 답변을 드리면, 요 앞에 질문에 대해서도 저는 금속 알러지가 있어서
귀금속은 평생 해보지 못했는데요. 저 같은 사람도 절골술이 가능한가요? 글쎄요. 요즘 이 인체 내에 쓰는 이런 금속 같은 경우에는 대개는 보면 이 티타늄이나 이런 걸로 하기 때문에 알러지가 거의 없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요거는 뭐 넣어놨다가 빼는 거기도 하고, 그래서 크게 뭐 귀금속이나 이런 문제, 제가 지금까지 했던 분들 중에 이것 때문에 뭐 알러지 반응이 있어서 아프다거나 문제가 되거나 그런 경우는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70대 후반 연골이 닳아서 걷지도 못하는 상태인데요. 줄기세포 치료 가능할까요? 요거는 사실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방금 드렸던 그런 일맥상통하는 그런 얘기이긴 한데요. 줄기세포라는 게 어느 정도 이 연골이나 전체적인 모습이 좀 남아있는 상태에서 치료되거나 이런 거는 좋긴 한데, 이게 조금 저렇게 못 걸으실 정도라고 하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된 거기 때문에 저거를 그렇게 해결하는 건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다리 교정, 깔창 착용하고 교정 운동 같은 거 하면 오다리 개선에 도움이 될까요? 요거는 명백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오다리가 개선되진 않습니다. 오다리가 개선되진 않는데요. 이거 굉장히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뭐 개선 깔창도 하고 운동도 하시는데, 저런 거를 하신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굉장히 본인의 무릎에 관심이 있고 치료를 하려는 의지가 있으신 분들이거든요. 저런 분들은 하고 나서 저는 저런 거가 이거는 무조건 의미가 의학적으로 사실은 저 교정 깔창을 한다거나 교정 운동을 한다고 해서 무릎이 펴지진 않습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거는 제가 안 된다고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렇다고 저게 무조건 나쁘다거나 저게 의미가 없다는 건 아니고요. 저걸 하셔서 본인이 통증을 조금이라도 덜 느끼거나 한다고 그러면 저는 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진 않고, 통증 완화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오다리 자체를 개선하는 건 이렇게 절골술이나 이런 수술을 통해서 다리 모양을 잡아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질문하신 분이 안녕하세요. 나이 66세, 오른쪽은 3기, 왼쪽은 4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른쪽 다리가 갑자기 많이 아파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니 다리가 안쪽으로 휘어져 간다고 하네요. 3기인데 저 지켜봐야 할까요? 아니면 교정술을 받는 게 좋을까요? 이런 분들한테 사실은 제일 의미 있게 쓸만한 게 저는 교정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4기 정도가 되면 교정술의 적응증에서는 이미 넘어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나이가 66세고 왼쪽 4기는 제 의견은 조금 더 지내볼 때까지 좀 지내보시다가 인공관절로 하는 게 맞는데, 오른쪽 무릎은 아직은 3기라고 하면 연골이 다 상하거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절골술을 해서 다리 모양을 똑바로 잡아준다고 하면 이쪽은 4기로 안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절골술이 이 마지막 단계에 사용하는 수술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55세에서 65세 정도 사이에서만 많이 사용했는데, 요즘 뭐 그 이상의 나이에서도 많이 쓰긴 합니다. 쓰긴 하지만 그래도 제일 이상적인 건 그 나이에 사용을 해서, 이 절골술을 한다고 해서 나중에 인공관절이나 이런 걸 전혀 안 하게 되냐? 그렇진 않습니다. 제가 환자분한테 말씀드릴 때 항상 10명 정도 해보면 10년 정도 지나고 나서 열의 7분은 본인 무릎으로 잘 쓰고 열의 3분은 10년간 잘 쓰셨는데 조금 더 진행이 돼서 인공관절을 하게 되는 찬스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공관절로 가기 전에 시간을 한 10년 정도 벌어주는, 10년쯤 벌었는데 또 10년 지나고 나니까 또 안 하는 분도 열에 한 7 정도 있어. 이 정도면 해볼 만한 수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절골술 할 때 메가카티 같은 주사치료도 같이 하던데 효과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사실은 요즘에 제일 많이들 하고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분도 그랬지만 절골술을 하긴 하지만 안쪽에 연골이 많이 상한 걸 어떻게 제가 처리를 못 해드리니까, 너무 범위가 조그마면 천공술이나 이런 것만 하면 좋아질 텐데, 범위가 넓은 경우에 미세 천공술 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예전엔 그냥 뒀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런 메가카티나 뭐 카티라이프나 카티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절골술을 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줄기세포 방법들을 같이 사용해주면 좀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요즘은 사실은 절골술을 하면서 저런 치료 방법들을 같이 사용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건 아까 전에 나왔던 질문인데요. 반월상 연골판 찢어짐으로 인해 수술을 꼭 해야 하는지 고민입니다. 조금 불편하긴 한데 아주 불편하지는 않습니다. 가로 파열이고 물이 조금 있다는데 지방병원 3군데 갔는데 2분은 수술하지 말라 하고 1분은 수술 권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합니다. 이런 질문은 굉장히 많이 올만하고요. 이게 앞에 나이를 적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저는 뭐 나이나 이런 걸 보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가로 파열이고 물이 조금 있다고 그러면 글쎄요, 이게 결국에는 이게
사실은 환자분들이 제일 답답해 하시는 건 그거예요. 어떤 분은 왜 수술하라고 하고 어떤 분은 수술 안 해도 되냐 이렇게 여러 번 물어보세요. 이게 사실은 산수처럼 1 더하기 1은 2입니다. 아니면 2 더하기 2는 4입니다. 이렇게 딱 결과가 나오면 깔끔하게 얘기해드리면 좋을 텐데 이게 조금 안타까운 건 사람의 패턴이나 찢어진 양상 이런 게 진짜 천차만별입니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사실은 가령 뭐 눈 쌍꺼풀 수술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아니라 굉장히 여러 가지 사람마다 다른 게 어울리거나 이런 게 있는 것처럼 이 연골판도 찢어진 양상이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봐서 만약에 저분 아까 질문하셨던 분 나이가 60세 이상이고 가로파열만 있다. 그리고 그거로 인해서 통증이나 이런 게 그렇게 심하지 않다라고 하면 수술을 안 하셔도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결과적으로 볼 때 우리가 이거를 뭐 이 메카니컬 심텀 이래서 뭐 얘기하는 게 있는데 이 걸리적거리는 느낌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어떤 특정 동작, 내가 뭐 평지 걷거나 이럴 때는 괜찮지만 쪼그려 앉거나 계단 올라가는 것보다 계단 내려가실 때 아프다거나 어떤 특정 동작을 하는데 아플 때 통증이 지속된다거나 그러면 수술을 고려해 볼 만한 거고, 저는 환자분들 마지막에 수술 결정할 때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환자분이 이거를 안 해도 내가 가령 운동하거나 이럴 때만 아파서 운동을 좀 쉬거나 이러면 나는 뭐 할만해서 괜찮다. 그럼 안 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많이 걸어야 되고 내가 뭐 이 하는 걸 통해서 내가 먹고 살아야 되고 일상생활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거 아픈 것 때문에 일상생활에 위축이 된다거나 장애가 생긴다. 그렇다라고 하면 어떻게든 수술을 해서 개선하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머님이 70세이시고 무릎 불편하신데 그냥 다니십니다. 오달이 진행된 상태고요. 수술을 어느 시기에 하는 게 좋나요? 너무 늦어지면 손을 못 쓴다던가 하는 경우도 있을까요? 무릎이 어느 정도나 이게 오다리가 진행됐을지 모르겠는데 70세시고 아마 제 생각에는 저 정도라고 하면 인공관절 쪽에 조금 가까우실 것 같아요. 제가 좀 이따 인공관절을 한번 제가 보면서 한번 다시 얘기를 해드릴 텐데, 인공관절은 마지막에 선택하는 수술인데 이 환자분들이 예전에 그래서 인공관절 하면 큰일 난다, 인공관절 하면 한 5년밖에 못 쓴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기 때문에 지금은 기계나 이런 게 많이 좋아지고 수술 방법도 많이 간단해졌기 때문에 수술을 이거를 뭐 지금 빨리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분들은 와 이거 아파 죽겠는데 내가 지금 막 이 앞에 산책 나가거나 이런 것도 못하고 몸은 점점점 안 좋아지고 있는데도 아이고야 나는 많이 아픈 거기 때문에 나는 좀 다시 이거를 좀 어떻게든 참고 지내볼까 막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럴 바에는 인공관절을 하고 빨리빨리 운동이나 이런 거를 해서 복귀하는 게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반월상 연골판을 물어보셨던 그 가로파열, 이게 진짜 실시간으로 질문이나 이런 거 답을 물어보시네요. 그러니까 54년생 가로파열, 54년생이라고 하시면은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저 정도 나이에 가로파열에 물이 조금 있는 정도고 일상생활 하는데 문제 없다고 그러면 안 하셔도 됩니다. 제 의견도 앞에 세 분 중에 두 분처럼 안 하고 조금 지켜보는 거. 그래서 뭐 연골 주사나 이런 주사 같은 거 맞으면서 조금 기다려 보실 거는 저는 추천드립니다. 자, 제가 이제 마지막 또 이 인공관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인공관절 요 사진을 한번 꼭 보여드리는 환자분들한테 제가 직접 많이 보여드리는데요. 인공관절 하면 환자분들의 생각 자체가 이게 무슨 막 로봇 무릎처럼 무릎 위아래를 뚝 잘라가지고 기계를 쑥 집어넣는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엄청 어렵고 힘든 수술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환자분들한테 무릎 위에 뼈 아래 뼈에다가 모자를 씌워드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드려요. 이게 이제 수술하는 거를 쉽게 이렇게 보여드리는 건데, 이렇게 겉에 뼈를 살짝 겉에 한 10mm 미만을 자릅니다. 대개는 겉에 뼈를 10mm 정도로 살짝 자른 다음에 그 요렇게 모양이 딱 들어가게 위아래로 조금씩 뼈를 이렇게 겉에 뼈만 사과 껍질 벗겨내듯이 이렇게 벗겨냅니다. 아래도 10mm 미만 이렇게 위아래로 다 잘라낸 다음에 그 사이에다가 이렇게 얇은 시멘트를 넣고 10mm 미만짜리 위아래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다가 플라스틱 재질 같은 걸 이렇게 넣어서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이게. 보세요. 여기 보면 자기 뼈가 위아래로 거의 그대로 있습니다. 위아래로 보면 한 5mm에서 10mm 정도 되는 그런 이렇게 얇은 연골 같은 것만, 기계 같은 것만 위아래로 들어가는 거지 무슨 큰 기계를 넣는다거나 잘라서 넣는다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인공관절이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앞에서 쭉 보여줬지만 아마 수술 결과나 이런 거 물론 이제 정확하게 이 정확한 적응증을 잡고 정확하게 수술을 해야 결과가 좋은 거겠지만, 그리고 제가 수술하시고 나서 한 3개월 정도 만에 오셨을 때 결과가 가장, 물론 이제 이 인공관절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이 아프셨던 분들이 수술을 할 거고 앞에 연골 손상만 있었던 분들은 조금 덜 하겠지만,
처음 수술하기 전에 3개월 뒤에 오시고 나서 결과가 저랑 제일 웃으면서 보시는 분들은 인공관절 하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이게 결과가 좋은 이유는 이만큼 아프셨던 분들이 이만큼 쪼그라들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도가 높고, 다른 수술들은 이 정도 아팠던 분들이 이렇게 좋아지니까 아무래도 만족도가 조금 이 부분들보다는 조금 덜한 것 같습니다. 이제 인공관절을 예전에는 전치 환수나 이런 게 많았다고 그러면 요즘은 전체가 아니라 이렇게 반만 바꿔주는 이런 수술 같은 경우도 많이 하고요. 이분이 이제 60세 여자 환자분이었는데 MRI 찍어보면 바깥쪽은 연골판이 그래도 괜찮은데 안쪽은 이렇게 연골판도 해져서, 이제 이런 경우에 이걸 아까 뭐 내시경이나 이런 걸로 이걸 뭐 절제한다고 이렇게만 할 수 있는데, 이것만 해서는 이미 위아래 뼈가 하얗게 멍이 들어있고 할 정도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저는 이렇게 반만 바꿔주는 이런 인공관절 반치환수라는 걸 좀 많이 사용을 하고요. 요게 이제 인공관절 전치환수의 얘기인데, 이렇게 바깥쪽에 비해서 안쪽이 다 상해버렸고 연세가 85세시고 이런 분들은 인공관절에서 이렇게 똑바로 펴드리는 이런 수술을 하는데, 옆에서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수술하기 전에 다리가 이렇게 양쪽으로 휘었던 걸 일자로 이렇게 펴드리는 거고, 제가 요거 다음에 요걸 하나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이제 이분은 제가 했던 분 중에 제일 연세가 많으신 분인데 94세 여자분이었거든. 근데 이게 이분은 사실은 이게 이 나이에 94세, 저거는 이제 우리가 왜 여기 보면 구석에 제가 한번 요거를 보여드리려고 같이 찍어놨는데, 94세라고 이렇게 이 인터넷상에서 찍히려고 하면 이게 사실은 저 나이에는 출생 등록에 이런 걸 늦게 하셨으니까 거의 100세 되셨잖아요. 근데 사실은 저렇게 숫자는 사실 요즘은 그냥 숫자에 불과한 것 같아요. 이분은 94세지만 굉장히 액티브하게 일도 하시고, 무슨 어디서 무슨 강사 비슷한 걸 아마 하시는 분이에요. 전통 악기 같은 거 강사하시는 분이었던 것 같은데, 94세지만 제가 보기에는 어머니 뭐 70세 후반이신가 이럴 정도로 굉장히 건강하신 분이었어요. 근데 단지 무릎만 아프셨던 분이죠. 이런 분이면 절대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위아래로 연골 하시고 나서 지금도 액티브하게 잘 지내시고 운동하시고 이런 분들이 보면 아무래도 이거는 절대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이 얼마나 몸 컨디션을 얼마나 잘 유지하셨나, 이런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사람 몸에 따라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인 수명을 뭐 15년에서 20년 뭐 아껴 쓰기만 하면 30년까지도 잘 쓰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막 그렇게 힘들거나 그럴 만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제가 질문을 한번 보면서 또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이제 강의에 대해서는 거의 다 한 것 같고요. 전체 인공관절은 재수술이 어렵다는데 부분 인공관절 했다가 나중에 더 나빠지면 전체 인공관절 하는 건 어떤가요? 네. 그래서 이런 방법을 많이 씁니다. 아까 이분 나이도 그랬지만 이렇게 60세 초반 정도고 아직은 바깥쪽에 쓸만한 경우에는 안쪽만 하고 한 10년에서 15년 정도 버티다가 75세나 이 정도 됐을 때, 그렇게 됐을 때 좀 나빠지거나 그러면 인공관절로 치환하는 수가 있고요. 이렇게 반만 하시고 나서 뭐 잘 지내시거나 이랬을 때는 또 굳이 수술도 안 하고 이렇게 지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질문이 73세 아버지 퇴행성 관절염 4기인데 1번 병원은 절골술 카티스템을 해보자고 하시고 2번 병원은 인공관절을 하자고 하시네요. 병원을 한 군데 더 가보려고 하는데 지금 아버지 나이 상태로 따졌을 때 어떤 게 더 좋을까요? 요거는 사실은 뭐 제가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이게 환자분의 상태나 환자분이 뭘 원하시는지 이런 걸 보면서 전체적인 연골이나 관절염 4기도 사실은 사진을, 관절염 4기이신 분들 사진을 저한테 갖다 주시면 100장이 다 다릅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맞고 첫 번째 분이 맞고 두 번째 분이 틀렸다, 요거를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은데, 절골술이나 카티스템이랑 인공관절은 사실은 약간 결이 다른 수술이죠. 인공관절을 하고 나면 한 달 이내에 바로 좀 활동하시고 이렇게 좋긴 해요. 좋긴 하지만 이걸 또 불편하시는 분들은 뭔가 자기 몸에 이물질이 들어갔다고 생각하면서 굉장히 불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절골술이나 카티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물질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저게 뭐 자기 무릎을 그대로 쓰는 거기 때문에 안에 연골 상태가 어느 정도 달았냐에 따라서 결정할 문제고, 또 아버님이 액티브하셔서 막 한 달 지나고 나서 바로 활동해야 돼. 한 달 만에 뭔가를 바로 해야 돼. 아니면 한 3개월, 6개월 좀 느긋하게 재활치료나 이런 걸 하면서 천천히 치료받고 싶어서, 이런 거에 따라서 두 가지를 결정할 문제지 1번은 맞고 2번은 틀렸다, 이렇게 얘기할 만한 건 아닌 것 같아서, 73세도 예전 같으면 제가 아마 10년 전에 이런 똑같은 질문을 받았으면 73세시면 인공관절 하셔야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이제 쭉 이걸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요즘은 사실은 73세가 굉장히 다르신 것 같아요. 어떤 73세 분은 모델 일 하시면서 막 시니어 모델 하시면서 굉장히 액티브하게 지내시는 분들이 있고, 그런 분들한테는 절골술이나 카티스템이 맞을 거고,
73세지만 활동 거의 안 하셔. 나는 빨리 해서 좀 안 아프게만 살고 싶어. 이런 분들한테는 인공관절을 맞은 거라서 제가 딱 답을 드릴 수는 없긴 하겠지만 아버님이 어떤 생활 패턴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걸 더 원하시는지에 따라서 조금 치료 방침은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제가 질문을 받아가면서 한번 또 얘기를 해볼게요. 또 물어보셨던 게 연골연화증으로 자주 통증이 있는데 운동 재활로 좋아질 수 있나요? 이거는 당연합니다. 연골연화증으로 수술하게 되는 경우는 글쎄요, 뭐 10명에 1명 아니면 20명에 1명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골연화증은 운동 재활이나 이런 걸로 충분히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올산 연골판 수술을 꼭 받아야 하나요? 아까 연골판 그거 이제 나중에 보신 것 같아요. 연골판 수술을 꼭 해야 되나? 이거를 여쭤보는 건데, 이게 연골판 수술에 대해서 제가 이거 항상 환자분들한테 사진을 보면서 한번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데요. 연골판이라는 건 이렇게 뼈랑 뼈 사이에 깨끗하게 있는 방석이냐, 좀 지저분하게 있는 방석이냐. 솔직히 제가 아시는 형님 중에도 이 정형외과 똑같이 원장님이세요. 원장님이신데 그분도 저렇게 연골판이 찢어져 있으세요. 찢어져 있는데 그분은 막 무슨 농구를 하거나 막 액티브하게 움직이시거나 이런 분은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통증이 있긴 하지만 뭐 등산을 한다거나 이런 것만 아니면 그냥 지낼만 하고 통증이 많이 심하지 않고 난 수술이 싫어서 난 인공관절 안 하고 이 내시경 안 하고 그냥 지내려다 이러고 정형외과 선생님이시고 이걸 다 알지만 수술 안 하고 지내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통증, 본인이 얼마나 액티브하게 내가 이것 때문에 일상생활하는데 장애한다, 운동이 생긴다, 뭐 이런 게 생긴다 그러면 수술을 할 만한 거고, 생활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고 살만하다 그러면 굳이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보통 인공관절은 재활이 가장 중요하고 힘들어서 너무 늦은 나이에는 못한다고 들었는데 강의중 말씀하신 분처럼 90대 하는 사례가 많이 있나요? 90대나 70대나 같은 수술 재활치료 하는 걸까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생물학적 나이는 저렇게 숫자에 불과한 것 같아요. 저 90대 되신 분은 저렇게 양쪽을 하셨지만 거의 3주 만에 뭐 그냥 일상생활에 다 복귀하고 하셨지만 얼마 전에 하셨던 분은 60대 후반이신데 그런 분들은 재활치료라는 게 굉장히 길어졌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진짜로 사람의 회복력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저는 나이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나이는 중요하지 않지만 제일 중요한 건 전 진료실에 혼자 이렇게 좀 걸어 들어오시는 거나 이게 엑스레이나 이런 걸 보시기 전에 저한테 걸어 들어오시는 게 씩씩하게 잘 걸어 들어오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제가 수술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하고 나서도 결과가 참 좋을 거고 괜찮으실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못 걸으셔, 막 의지가 없으셔, 막 휠체어 타고 나는 막 너무 힘들어하셔, 이런 분들한테는 재활 과정이나 이런 것 좀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미리 얘기를 드려요. 그래서 이게 절대적으로 나이나 이런 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늦은 나이에 못한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긴 하고 본인이 어느 정도 의지만 있다라고 하면 글쎄 뭐 올해 뭐 시기가 딱 중요하다거나 이런 건 아닌데, 인공관절은 특히나 환자분의 의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나는 이거를 꼭 해서 안 아프고 내 일상에 빨리 복귀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진짜로 약간 거짓말 못해서 한 99%는 좋아지시는 것 같아요. 근데 주변에서 등 떠밀려 수술하시는 분들, 어머니 이제 막 잘 못 걷고 아프고 하시니까 어머니 그만 아프다고 하시고 얼른 수술하세요. 이게 심장 수술이나 스텐트 수술이나 뭐 이런 수술은 안 좋을 때 빨리 예방적으로 얼른 해주는 게 더 결과가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공관절은 그런 수술은 아닙니다. 이게 기능성 수술이기 때문에 어머님이 내가 의지를 갖고 내가 빨리 복귀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수술 결과가 굉장히 만족스럽지만 주변에서 등 떠밀려서 하는 수술은 결과 안 좋습니다. 그런 분은 별로 추천 제가 잘 안 합니다. 아이고, 이게 벌써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50분 시간이 다 갔네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질문이 들어온 게 꽤 많았는데 제가 다 답변을 못 드리고 어느 정도는 드리고 어느 정도는 답변을 좀 못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방송이 끝나고도 제가 이 방송을 했던 이유도 이게 사실 진료 시간에 뭐 의사 선생님들도 아마 시간도 밀리고 막 이러니까 막 30초 1분 안에 설명을 빨리 드리고 어머니 이 절골술 하세요, 인공관절 하세요 이렇게 설명하고 넘어가는 부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진을 보면서 한번 얘기를 드렸으니까 뭐 병원에 혹시 가셔서 어떤 수술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들었을 때 한번 이것도 보시고 비슷한 고민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셨으니까 그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린 것도 한번 들어보시면서 차분히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궁금하신 게 있으면 여기 창에다가 이 답변을 한번 요 질문을 남겨 놓으시면 제가 나중에라도 댓글이나 이런 걸 통해서 답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에 남겨주십시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